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학부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난도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2010년 겨울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 쓸 때만 해도 에세이는 제일 인기가 없는 장르였어요. 그리고 특히 교수가 쓴 에세이는 아무도 안 읽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작년에 정말 과도한 사랑을 받아서 제가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토크에서 말씀 잠깐 드렸듯이 이게 제가 글을 너무 잘 써서라기보다는 참 우리 시대의 아픔이 정말로 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우리 내일이라고 할 수 있는 청춘들을 아프게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면 다 같이 오래 생각해 봐야 될 화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속편은 쓸 거냐, 언제 쓸 거냐, 또는 무슨 내용을 쓸 거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누구는 청춘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2를 써라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제가 쭉 만나고 생활하고 대화하는 제일 많은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이기도 하지만 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사실은 수로 보면 더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제 친구들이거나 제 집사람 친구들이거나 선배들이거나 소위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초에 책을 뭘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오케이, 어른에 대해서 책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은 뭐가 어른일까? 우리가 언제 어른이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어느 날인데 제 제자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제가 1997년도에 처음 교수가 됐는데요. 그때 거의 제 첫 두 번째 이렇게 석사학위 논문 지도를 받았던 학생이에요. 바로 석사학위 받고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정말 십몇 년 만에 만났습니다. 거의 40이 다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이 친구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다 됐는데도 제가 보기엔 아직도 애기 같은 거예요. 근데 사진을 자기 애기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무슨 애가 애를 낳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있으니까 옛날에 교수님하고 공부하던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그때 교수님 처음 부임해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저를 처음 봤을 때, 야, 우리 교수님은 정말 확고한 어른이신가 보다. 흔들림도 없는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교수님이 지금 자기 나이보다 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사실 그때 우리 교수님 완벽해 보였어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른이 아니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돌려보내면서 팍 찔렸습니다. 사실은 난 지금도 어른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어른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생각이,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걸까? 아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어른이다. 근데 저도 제가 언제 어른이 됐냐고 느끼냐면요, 군인 아저씨들 볼 때, 휴가 나온 장병들 보면 옛날에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께 위문편지 썼는데 애 같아요. 요새는 이제 우리 아들도 곧 군대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늙긴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게 어른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자기 나이는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작년에 투표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러지만 사실 여전히 흔들리고 나는 어른일까 그런 의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한자 시간에 한문 배우면서 공자님께서 40이 되면 불혹한다.
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막 혹자 되게 어려워요. 다른 자하고도 헷갈리고. 그 막 외우면서 그것도 외운 거예요. 40 되면 나 안 흔들릴 거야. 근데 제가 40이 돼 보니까 불혹이 아니라 필혹이에요. 맨날 흔들리고. 제가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저절로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될까? 언제 어른이 저는 되는 걸까요? 저는 사실은 선명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25살 때 내가 어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24살 이제 대학원 진학해서 공부 한참 하고 있던 날인데 아버지 고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우리 아버지도 맞이고 저도 맞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주를 하러 내려갔지요. 그래서 이제 상주 노릇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개월이 지났는데요. 다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놀라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또 상주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충분히 연로하셨고 또 이렇게 부부가 1년 안에 같이 돌아가시는 건 좋은 일이다. 어른들이 이제 그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리고 5개월 있다가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폐암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상주를 3번을 했어요. 그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 한꺼번에 1년 안에 전부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보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근데 나이는 제가 25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학생이었고 해서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제가 혼자서 해결해야 되니까 정말 힘들고 해보지 않은 일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왜 내가 해결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고 하기 싫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때 제가 어디서든지 출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한 문장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짝의 무쇠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볍고 우산 위에 쌓인 눈도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무겁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때는 가볍게 느껴지지만 아무리 간단한 일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힘들고 귀찮아진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망치로 땅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이건 내 일이구나.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완전히 충격으로 거의 뭐 누워 계시다시피 했고 남동생은 군대가 있었고 여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내 일인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 내 일로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이건 내가 해결해야겠다. 참 신기했어요. 그 한 문장 만나고 나서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게 없는데 훨씬 일 처리가 쉬워지고 제가 더 당당해지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가? 자기 삶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게 될 때 우리는 어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를 자신의 것으로 당당히 받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또 여러분에게 던지느냐면 그 이후로도 사실은 크고 작은 아픔들이 항상 제 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은 말이야 교수고 서울대학 교수고 무슨 걱정이 있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더 힘들게 일하시는 분보다는 좋은 직업을 갖게 돼서 다행이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우리 아픔을 지워주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픔은 개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신문을 보면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돈도 아주 많거나 아주 유명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자살하셨다, 이런 뉴스를 좀 접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좀 당황스럽죠. 아니,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유명한 분이 이 자살을 하셨다는데 나같이 유명하지도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살란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유명이나 재산이나 권력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하던 학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열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야, 돈을 어디서 구하지 이러다가 우리 선배들을 찾아다니면서 국어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선배 명단을 쫙 뽑아놓고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막 찍어가지고 4조로 나눠가지고 이제 좀 찬조금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말이 돈이지, 그 성공하신 선배님들 만나서 이제 어떻게 사셨는지 얘기 듣고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맡았던 조가 뵙기로 했던 분은 어느 부장 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냥 부장 판사님도 아니시고요. 그분 굉장히 전설적인 분이셨어요. 대학교 2, 3학년 때 막 고시 합격하셔가지고 또 성적도 제일 좋아서 항상 제일 먼저 승진하시고 지금 이제 부장 판사 되어 계셨는데 이제 곧 그 당시에 아마 대법관이 되시면 1순위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말하자면 전국의 법과 대학생들의 거의 롤 모델 같은 아주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분 사무실에 놀러를 가서 인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하게 됐으니까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뭐 도움 약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냥 보내기가 서운하셨던지 밥 사줄게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날 그 법원 앞에 있던 불고기집에 가가지고 그때 불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불고기 먹고 뭐 생맥주도 먹고 이러고 있다가 뭐 이제 왁자지껄 뭐 판사님 학창 시절에는 어떠셨어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다가 한 친구가 어떻게 들으면 참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판사님은 왜 사세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되게 도발적이죠. 근데 되게 이제 예의 없는 질문이라서 싸 하고 조용해졌어요. 근데 저는 판사님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판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전 대한민국 모든 법과 대학생들의 롤 모델 같은 분이 죽지 못해 산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차라리 내가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이렇게 거창한 말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꼭 대법관이 한번 돼보고 싶어 뭐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라도 말씀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근데 그게 절대 과장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자조도 아니고 그 아주 미묘한 말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인생에는 성공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 버지니아 울프란 분이 인생이란 하나의 투병이다. 병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이런 인생의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특히 그런 아픔 중에는 아까 제가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느꼈던 내 잘못이 아닌 그런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뭘 잘못해서 상처를 입게 됐다면 반성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고치기 힘든 질병을 본인이나 또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거나 또는 장애에 시달리거나 또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핥히고 미워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거나 또는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거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이죠. 그때 제가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모르 파티, 네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라틴어인데요. 제가 니체라는 철학자의 책을 읽다가 발견한 귀절입니다. 니체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이분은 인간의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에요. 자기 한계를 계속 무너뜨리면서 어떤 초인 같은 존재로 계속 커나가는 거, 자기 상황을 극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운명애, 자기 운명을 사랑하려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라틴어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모르 파티. 저는 자기 운명을 살아갈 사람은 이 지상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운명을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권세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 아까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자살해서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그분들이 그 많은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또 어떤 경우는 참 힘들게 사시는 것 같은데도 늘 밝은 태도로 긍정적이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그런 삶의 태도만으로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것이죠. 그분은 아마도 아모르 파티,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법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신년에 혹시 힘든 일이 생기시더라도 내 운명을 사랑하자, 아모르 파티 하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오히려 아픔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게 들리시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아파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아프면 오래 살까요? 좀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기까지 굉장히 좀 처절한 경험이 있는데 아까 저희 아버지가 54, 55에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건강하셨어요. 제가 기억한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잔병, 감기 이런 거 걸리시는 모습을 어릴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 아버지께서 바둑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두셨고, 그래서 그 당시 프로기사들하고 밤새서 바둑 두시고 이제 이런 모습 자주 봤는데 밤새 바둑 두시고요. 아침이 되면 눈 한 번 안 붙이고 바로 그냥 옷 갈아입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둑 두신 방에 가보면 담배째가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런데도 끄떡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렇게 큰 병을 얻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동갑이신 집안 어른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좀 건강이 안 좋으세요. 신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이 어른하고 식사를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깜짝 놀란 적이 아무 맛이 없어. 소금을 안 넣으신 거예요. 네, 그 소위 무염식이라고. 우리 세상에 너는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러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 알았어요. 야, 저 소금 없이 음식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신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염식 하시고 과음 안 하세요. 담배도 안 태시고 틈만 나면 운동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조심을 하신 거죠. 병 때문에.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랑 거의 동갑이셔서 이 어르신 만나면 야, 우리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저러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어르신을 이렇게 장수할 수 있게 했던 비결은 그분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큰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병과 친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잘 관리하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기 건강에 대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그 겸손이 바로 우리의 장수를 부른다 하는 것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아주 돈이 많은 부모 또는 좋은 머리를 갖고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저렇게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그렇지만 그 부족한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흔들림이 공자님 말씀처럼 안 흔들려야 어른인 것이 아니고 그 괴종시계 있잖아요. 괴종시계 보시면 추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거 보기 흉하다고 딱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시계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아픔은 정말 개별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는 분들도 그분들의 등 뒤에 가서 보면 전부 무쇠 같은 삶의 짐을 지고 계십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가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밑짐으로 삼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되는 걸까? 그러려면 우선 해야 되는 질문이 그거겠죠. 어른이란 무엇인가? 그죠? 야, 이거 갖고 책 한 권 써도 되겠다. 그죠? 어원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면요, 원래 얼우다라는 동사에서 왔대요. 그래서 얼운이, 어른 사람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럼 어루다는 뭔가? 이 어루다는 성교하다 또는 결혼하다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하고 부르면 어원적으로 따지면 결혼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혼은 확실히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 민법에서도요, 미성년자더라도 혼인을 하면 성년자 취급을 합니다. 법적으로. 그 법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결혼을 하면 자기 혼자 몸이 아니고 배우자나 또는 생겨날 자녀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부담이 굉장히 크지요. 이 결혼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혼식인데요. 저는 교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젊을 때부터 주례를 많이 서봤습니다. 제가 첫 주례를 38인가 39에 섰는데, 주례 끝나고 이렇게 뒤에 가갖고 식사를 하는데 제 뒤에 계신 촐로 지방 어르신들께서 지금 그때 해필이면 그 결혼식이 저기 지방에서 했었거든요. 뭐 한 주례가 그렇게 젊어?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분을 좋아해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 수업 정말 많이 하고 강연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결혼식이 제일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면 제 수업이야 제가 좀 틀려도 되지만 이건 남의 결혼인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적 있어요. 신랑 가신 분은 학생들을 향해서 돌아서세요. 어느 판사님은 줄에 서시다가 자, 원고와 피고는 서로 마주보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문제가 자기가 틀린 거 모르고 끝까지 원고 피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주례는 주례사 할 때도 그렇고 특히 성원선언문 낭독 이런 거 할 때 그 가장 엄숙한 순간이니까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긴장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신랑 신부 돌아서서 행진할 때입니다. 왜? 저는 다 끝났으니 이제 긴장이 풀려야 되는데 제가 주례로서 야, 얘네들이 정말 잘 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끔 보면 요즘은 드문데 신부가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주례 서기 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좀 많이 들어보고 서로 편지도 써보라고 그러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신랑이 유학을 간다든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는 전업주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전 걱정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업주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취업한 주부거나 신랑들 경우에는 자기 사회생활은 계속하면서 가정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절반이 바뀌는 건데요. 전업주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 자기 삶이 전체가 바뀌는 것이다. 전혀 연애할 때고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평생 전업주부셨고 제 집사람도 전업주부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가 겪는 어려움과 위험 이런 것들 많이 옆에서 지켜봤고 또 인터뷰도 많이 했지요. 아까 무슨 설문조사 했다고 그랬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전업주부들께 질문을 했었어요. 기회가 닿으면 취업할 희망이 있으시겠습니까? 88%. 네, 많은 전업주부께서 사회활동을 꿈꾸고 계시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요. 취업하신 주부들한테 다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싶으십니까? 63%가 예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는 요즘 신부들한테 어떻게 살 거야? 물어보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예요. 또 그 어머니들도 딸한테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엄마같이 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꾸 엄마를 닮아간대요. 남자들도 그래요. 남자들한테 넌 어떻게 살 거야? 전 아빠같이는 안 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런데요. 아빠같이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전업주부가 힘든 것은 저는 자기 이름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면 누구 엄마, 누구 부인, 뭐 심지어 뭐 고향을 따서 어디 댁 막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이름 불릴 일이 별로 없죠. 그 무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플레이보이들이 그 주부들 유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름 불러주는 일이래요. 아무개 씨, 뭐 이렇게. 심지어 제가 이런 그 사연도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접수시켜놓고 기다리는데 본인 이름을 막 부르는데 남인 줄 알고 계속 앉아 계셨다고. 무슨 엄마로만 불리다가. 그렇죠? 네. 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도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소위 어렵게 말해서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자꾸 없어진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자꾸만 잃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체성을 잃는데 이름을 잃는 것만큼이나 힘든 문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겁니다. 내 성취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이지요. 뭐냐면 우리가 성공한 전업주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화목하고, 물론 이건 주부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절반은 사실은 남편에게 의존한다 하는 것이죠. 남편이 물론 주부가 벌어온 돈을 잘 관리해서 이걸 살림을 살찌우는 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남편이 얼마나 잘 벌어오느냐에 굉장히 크게 의존하거든요. 또 가정이 화목하다. 화목은 손뼉이 마주쳐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머지 한쪽이 반응해 주지 않으면 화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성취가 나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공부나 일은 좀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성적이 오르는 거고, 내가 놀면 성적이 떨어지는 거니까 나한테 달렸죠. 그러니까 반성을 해도 내가 하면 되고 상을 받아도 내가 하면 됩니다. 근데 전업주부의 생활은 좀 그렇지 않다. 또 성공한 전업주부의 제일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자식들 얼마나 공부 잘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업주부들이 굉장히 여러분 여러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로 자녀 교육에 몰두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땐 그렇게 어머니들의 노력만큼 애들의 공부가 팍팍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중에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분 계신가요? 네. 큰애랑 둘째랑 똑같이 공부 잘해요? 그렇지 않죠. 엄마가 노력해서 해결이 될 문제면 당연히 공부 못하는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갖고 큰애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또 뭐 취업주부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취업주부들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들 갖고 계세요. 내가 회사 일하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우리 애들 내가 잘 보살펴주지 못하고, 특히 뭐 좋은 학원이나 뭐 좋은 교육 못 시키고 있어서 우리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 자녀의 공부에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살았고 15년간을 교수 생활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애들이 결국 자기 할 공부를 자기가 하는구나.
그런데도 우리 전업주부들이 애들이 어떤 학교 갔느냐,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또 집에 어떤 가구가 있느냐 하는 것에 크게 관심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남의 눈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리를 걸으면 상점들의 쇼윈도우라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데 쇼윈도우인데 요즘은 쇼윈도우도 무슨 예술품처럼 디스플레이를 해요. 그래서 막 멋진 마네킹들이 막 정말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쇼윈도우가 너무 멋져서 들어가 보면 그게 제일 멋있었어. 별거 없어. 뭐 이런 경우 많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행복을 쇼윈도우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쇼윈도우는 철저하게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 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박사 공부하려고 유학할 때 하고요. 7년 전에 연구교수 할 때 미국에서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 집사람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이 웬만해서 화장 안 했어요. 옷도 그냥 뭐 대충 입고 집에서 입던 옷 입고 막 애기 데리러도 가고 슈퍼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같은 유학생 부인들, 한국인 교수 부인들도 대략 그러셨어요. 뭐 이제 길거리에서나 뭐 아파트 단지에서 우연히 만나면 뭐 하나도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막 서로 그렇게 만나고 그랬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제 처가 막 얼굴에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애기 학교 간대요. 그래서 야, 미국에서 애기 학교 갈 때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더니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해? 그랬더니 여긴 보는 눈이 많잖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미국 사람 눈은 눈 아닌가? 그렇죠?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거리를 걷다가 그때 옛날에 같이 유학했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막 너무너무 성장을 하고 막 뭐 화장도 너무 예쁜데 전 처음에 부인이 바뀐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쁘게 꾸미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아니 산책 나왔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막 남의 신경 안 쓰던 분들이 한국에 오면 굉장히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야, 이게 남들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공포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남들한테 잘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가 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제 생각인 거죠. 이건 미국에서 했던 실험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수님이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인데 한 명한테 돈을 많이 주고 오늘 너 하루만 굉장히 이상한 티셔츠 하나 입어라. 그래서 굉장히 촌스러운 사람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 민망한 티셔츠를 입고 하루 동안 학교에서 수업도 듣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대요. 얘는 막 창피해 죽겠지만 그래도 돈 받았으니까 입고 다녔겠죠? 그 저녁 때 오라 그래가지고 걔한테 물어봤대요. 너 오늘 내가 만난 네 친구들 중에 몇 명이 네가 입은 티셔츠 그거 촌스럽다고 그랬을 것 같으니 그걸 이제 굉장히 여러 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48%는 통계를 내보니까 내 친구들 중에 반은 이 쟤는 저런 옷을 입었어 이렇게 흉봤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이 교수님이 걔를 돌려보내고 이번에는 그 친구들 다 모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 아까 걔가 무슨 티셔츠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딱 8%.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사실 92%는 걔가 무슨 티셔츠를 입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본인은 이게 창피해가지고 야, 씨, 남들은 나 이런 티셔츠 입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 막 이제 이랬던 거죠. 이런 걸 조명 효과라고 합니다. 제가 그 최인철 교수님 책에서 읽은 건데 지금 방송국에 오니까 저한테 조명이 쫙 떨어지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고 밖에 나가도 나한테 조명이 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본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남의 시선이 우리의 행복을 또 우리의 당당함을 방해하는 가장 회방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새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 중에서 특히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 두 개 있는데, 첫 번째가 소비에 대한 욕심이고 두 번째가 자식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 풍요하다는 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요. 첫 번째로 소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 전공입니다. 그래서 전 소비만 계속 연구했고요. 2007년도인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외제 사치품, 그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요, 그런 거 이렇게 큰 돈을 쓰나, 돌잔치엔 가봤니?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와, 이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좋아할까 분석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남의 눈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 필요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이 마르니까 물을 사서 먹는 것이고, 또 남들한테 멋지게 보여야 되니까 옷을 사서 입고 다니는 것인데, 옷을 사고 물을 먹을 때도 이 물을 내가 뭘 먹는지 남들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렴한 물 놔두고 막 외제 병에 든 물을 먹고 이제 이러는 거죠.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소비의 타인지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소비가 나의 만족에 봉사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남의 눈은 중요한데 돈은 없으니까 모조품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아무 필요 없는데 이번 시즌 유행이래, 다들 이거 사야 된대, 그러면 사는 거고요. 사실 우리 소비 생활을 딱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 필요가 아니라 남의 필요 때문에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새 정말 사고 싶은 거 하나 있으신가요?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게 필요한 것인가? 남의 눈 때문에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 이거의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것 말고 이 돈으로 내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없는가? 물어보시고요. 세 번째, 이걸 내가 한 달, 두 달 후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열망할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세 가지 질문만 올바로 하고 거기에 답변만 제대로 내리실 수 있어도 훨씬 우리 소비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소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이 친구들한테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 아까 그 아모르 파티 말씀하셨던 니체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 속에 있는 내 자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게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모습으로 무럭무럭 당당하게 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 어머니들,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가 살아왔던 지난 40년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커갈 40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쯤 됐대요. 800도 아니고 80, 그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샴푸 다 떨어지면 어떡하세요? 거기 물을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면 한 서너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샴푸통이 맨날 2개 있어요. 저는 물 넣어갖고 흔들어서 하는데 우리 애들은 조금만 샴푸 떨어지면 새 거 꺼내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물로 찍찍하다가 샴푸가 눈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막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돈은 내가 버는데, 나는 이렇게 쓰고. 애들하고는 너희들 이거 먼저 쓰라고 그러는데 절대 말 안 듣죠, 그죠? 치약도 저희는 뒤부터 막 짜서 쓰고, 저희 어머니는 가위로 자르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긁어내서 쓰셨는데, 전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뒤부터 쓰는데, 얘들은 조금 누르다 안만 막 새로 꺼내 쓰고. 맨날 싸우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일 때 태어나서 자란 후진국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일 때 태어난 중진국, 선진국 국민인가. 인종이 다른 두 인종이 한 집에 살고 있으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직업이라고는 몇 개 없던 시절. 그런 시절의 직업관 또는 성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부터 변해 나갈 4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 애들의 미래를 재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존심 때문에 망하고 여자는 허영심 때문에 망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뭐 남녀를 비하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지 허영이라든지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쩜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언제 얼마나 가치 있는가. 특히 내가 전업주부로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나 명함이나 좋은 집 뒤에 숨지 말고 내가 나로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3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뭐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랄까, 뭐 공포가 있는 건 아닌데요. 어릴 때부터 죽음이라는 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죽음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영안실이에요. 이렇게 이제 사진이 있고 꽃들이 있고 옆에 상주 가족들이 침울해 하고 있고 이제 손님들이 와서 예를 갖추지요. 그 순간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멋진 차일까? 내가 뭐 명함에 새겼던 높은 직함일까? 사실 그때 내가 제일 신경 쓰이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애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만나지 못해서 정말로 섭섭해하는 사람, 또 내가 죽지만 내가 만나지 못해서 정말 섭섭한 사람, 이런 관계며 기억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가치 있다. 이건 전업의 주부건 취업의 주부든 또는 사회에서 아주 성공을 많이 한 분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공,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면 사실은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다. 가치 있는 삶이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나는 왜 가치 있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또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조금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내가 가치 있는 일이다. 이건 뭐 박태환 선수처럼 우리 국위를 높이 선양시켜서 전 국민을 기쁘게 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요리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나아진다면, 그 사람이 나아진다면 그게 나의 행복이지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일의 가치에 높은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 어린 자녀들 많이 키우시죠? 애기들 뭐 좋아해요? 애기들 만화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큰애가요, 어릴 때 텔레토비 너무 좋아했어요. 텔레토비 기억나세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고백하면 제가 좀 거의 안면 인식 장애에 가까울 만큼 사람 얼굴하고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오해도 많이 받아요. 저 자식 말이야 유명해지더니 사람도 기억 못하고 막. 그래서 제가 동창회 나가는 게 아주 공포예요. 정말로 기억 못하겠는데 막 친한 척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 텔레토비 네 놈을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놈이 그 놈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야 나나 나왔다. 그럼 우리 아들이 신경질을 팍 쟤는 뽀란 말이야. 그래갖고 이제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령을 깨달았어요. 색깔이 빨간 놈은 쌍비읍이니까 뽀, 색깔이 노란 놈은 니은이니까 나나 뭐 이런 식으로 외운 거예요. 그래서 겨우 넘어갔는데 우리 둘째는 포켓몬스터를 좋아하네. 포켓몬은 100몇 가지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몇 개는 외웠어요. 이놈들이 진화를 하네. 막 변화해. 생각해 보면요, 그게 핵심입니다. 진화한다는 것. 애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나 어린 시절 너무 행복해. 이대로 머물고 싶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장 못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열광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평범한 고등학생이다가 얘네들이 지구가 위기에 닥치면 2바퀴 반을 돌아서 쫙 변신을 해. 그래서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변신의 코드, 그게 성장의 코드거든요. 또 얘네들이 혼자 싸워도 안 될 것 같으면 합체를 해. 그죠? 5놈이 딱 합체를 하면 이따만큼 커져요. 그래갖고 지구를 지켜내거든. 이것도 성장의 코드가 있거든요. 성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기쁨이고 가장 원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루하루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본질적으로 행복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조건입니다. 누군가 행복은 따내는 상품이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선물이 언제 주어지는가? 내가 성장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1000번은 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 책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게 그 3가지예요. 첫 번째, 자기 책상. 전업주부에게 자기 책상이 필요하다. 경대 안 됩니다. 식탁 안 됩니다. 애들 학교 가고 나면 그 책상 안 됩니다. 자기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저희 집은 아파트가 너무 좁아요. 괜찮습니다. 요만큼만 폭만 있어도 돼요. 제가 어떤 전업주부하고 이렇게 쫙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딸하고 막 전화를 하시면서 그거 있잖아. 그 엄마 책상 뒤에 거기 있으니까 거기서 가져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느꼈어요. 네, 경대 뒤나 테레비 위가 아니고 엄마 책상 위에 있는 어디에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자기의 성장의 공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상에서 꼭 영어 단어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거울 같은 것이죠. 우리 무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무용수에게 최고의 스승은 누굴까요? 세계 최고의 안무가가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세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죠. 비단 무용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거울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울은 화장할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성장하고 특히 내 영혼이 풍부해지려면 독서하고 사색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뭔가 만들고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발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작은 공간이나마 제가 비유적으로 책상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작은 공간이나마 자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시간입니다. 저는 집에서 있기 때문에 24시간이 제 시간이에요. 보통 그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요, 저는 인생의 전반부는 전부 학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는 전부 교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막 7시까지 꼭 출근하고 이런 삶을 별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복받았죠.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일인데요. 안 좋은 일도 좀 더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제 시간 관리를 못하면
정말 하루 이틀이면 폐인이 돼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도 잘 가르쳐야 되고 논문도 좋은 거 써야 되고 이렇게 책도 쓰고 가끔 이렇게 강의도 하고 이러려면 제 시간 관리를 너무 잘해야 되는데 차라리 시간표나 출근 시간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조금 몇 시까지는 나와라 이래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50년은 내 자신의 시간 관리와의 싸움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는 이 시간 관리라는 화두와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업주부들의 시간 관리 이런 거 되게 공감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요. 스스로에게 엄격한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은 천하 없어도 내 책상에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식의 규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어떤 날 밤에 공부 잘 되거든요. 그럼 막 2시, 3시까지 너무 공부 잘 돼갖고 신나서 논문 막 쓰다가 이제 늦게 자면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나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날 오버한 게 그 이틀 사흘의 여파를 주면 차라리 오버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전 공부 잘 돼도 11시 되면 자고 또 공부 잘 안 돼도 아침 7시 되면 일어나고 이제 회사원처럼 공부하고 회사원처럼 교수 생활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간 도둑을 잡으십시오. 남이 관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 고독이 나를 성장시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심심한 거 못 견디거든요. 시간 나면 여러분 뭐 하시죠? 요새 혹시 부쩍 하트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런 걸 하면서 그 고독한 시간을 자꾸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나를 돌아보는 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코엘료란 분이요. 중요한 건 연필의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심이다. 자꾸 우리는 나무를 깎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자기 심을 중시하십시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부에게도 급여 통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부가 무슨 급여 아닙니다. 아니 생활비 통장 다 제가 관리해요. 아닙니다. 저는 전업주부들이 자신의 가사노동의 대가를 일정 금액은 자기 통장, 자기 급여 통장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더라도 나의 통장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자기 급여 통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급여 통장이 생긴다고 그거 가지고 맨 맛있는 거 사 먹고 맨날 명품 사고 이럴 분 난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살림에 도울 거다.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돈 보내고 또 친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돈 보내고 하지만 다른 것은 똑같이 시댁 친정에 뭐 선물을 보내더라도 이게 남편 생활비를 아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 급여에서 보내는 거다. 이건 뭐 주머니돈이 쌈짓돈이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존심의 문제고 정체성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주부들에도 자기 급여 통장을 하나쯤 만들면 좋지 않을까. 물론 남편분이 적극 호응을 해주셔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또는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께 용돈 보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냥 뭐 생활비 통장으로 보내지 마시고 어머니께서 청춘을 바쳐서 저를 이렇게 잘 길러주신 그 급여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렇게 통장 같은 거 새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저는 주부의 가장 힘든 상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꿈이에요. 저는 좀 더 담대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지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 옆에서 조금 더 버는 거지입니다. 근데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다. 나보다 뭐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같이 부러워하죠. 거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를 꿈꾸십시오. 거지라면. 담대한 꿈을 꿔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면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 나이에 아이고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작가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완서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전업주부 하시다가
40의 처녀작을 내셨습니다. 이분이 뭐 고등학교 때 뭐 신춘문예에 당연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또 그 해리포터 아시죠? 그거 썼던 그 조안 롤링이라는 양반도 지금 그 이혼하고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우는 애를 옆에 놔두고 해리포터를 썼다는 거잖아요. 이걸 출판사에 보내려면 원고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복사할 돈이 없어서 다시 썼답니다. 한 번 더 베껴서. 예, 그렇게 썼다가 지금은 영국 여왕보다 부자가 됐다고 그래요. 또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고 할머니 시인이 계신데요. 이분이 90살 때 드디어 시를 배우기 시작해서 99살 때 베스트셀러 시집을 내신 아주 전설적인 분이 계십니다. 이 모든 사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꿈을 꾸고 그것을 실행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전업주부 여러분도 훨씬 더 당당해지시고 훨씬 더 자기 자신, 성장하는 자기 자신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